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과 꿈을 안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힘차게 달려갑시다. 거친 꿈이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 새벽 1시 22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자, 이동관 전 수석께 좀 질문 드릴게요. 오늘 저 빈소에 오전에 다녀오셨죠? 예. 네, 오전 어땠습니까? 11시쯤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네. 돌아가신 그 빈소에 네.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제 당시 같이 네. 일했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네. 임태희 비서실장 네. 이렇게 이제 같이 조문을 했습니다. 자, 저 김영삼 정부 시절 그러니까 1996년, 7년 그 언저리 이제 저 동아일보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청와대에 출입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을 관찰하셨는데 네. 오늘 모습 저 기억하셨던 걸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 가족들, 그 상주인 김현철 씨 등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일단은 가족들 아픔이 제일 크셨을 텐데 네. 그 가보니까 그 뭐 서청원 대표, 특히 김무성 대표께서는 네. 상주 역할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아침부터 쭉 지키고 계셨는데 네. 그 진짜 이 마음이 아주 그 아프신지 네.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고 그랬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김무성 전 대표, 서청원 의원 등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했던 그 후배 정치인들이 많이 빈소를 다녀갔습니다. 저희가 그 장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이루신 그런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입니다. 본인이 가시는 길에 정성을 다시 잘 못했습니다. 그런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상주 역할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 살고 대한민국의 큰 별이 하셨습니다. 저는 뭐 김영삼 대통령 아시다시피 제 정치적인 대비시죠. 제가 정계 시절에 비서실장까지 했고 또 국민의당의 대변인, 과거 정무장관과 시당부터 원내총리까지 저의 정치적인 대비셨습니다. 너무 애통스럽습니다. 신념의 지도자로서 국민 가슴에 영원히 될 뿐이야. 신념의 분이야. 다른 사람 못하는 일은 하신 분이 그래도 병원에 계신 동안에는 계시니까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허탈하게 안 있는데. 네, 자 야권에서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많은 분들이 다녀갔고요.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던 큰 정치 원로의 타계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박성훈 의원, 네. 자 지금 일단 그 민주산악회나 민추협 등 과거에 정치적 동지였던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뭘 보셨습니까?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9선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어떤 민주화에 그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 어떤 민주화의 정치권에서 양대 거목이라고 할 만큼 민주화의 역사를 이끌고 문민정부를 첫 탄생시켰고 그리고 또 재임 시절에는 많은 개혁이라고 하는 네. 그 결단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확실한 민주화의 그 틀을 다졌다. 그리고 또 많은 오늘날 선진화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정치를 같이 했던 또는 달리 걸었던 모든 분들이 그분의 역사적 공적을 기리면서 어떤 후배 정치인들에게 많은 어떤 하나의 기반을 제공했구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많은 정치적 후배들,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크게 오열하는 모습을 봤는데 조갑재 대표께 좀 질문 드릴게요. 그동안 취재하면서 이른바 민주계, 상도동계 분들 많이 보셨는데 저렇게 정치적 대부다, 아버지다, 아들이다 얘기할 정도로 끈끈했습니까?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주투사라고 하면은 김대중, 김영삼 네. 두 분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제1 민주투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 된 이후는 네. 민주투사일 수가 없죠. 그걸 네. 구분한다면은. 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네. 의회주의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투쟁을 하면서 폭력적으로 간다든지 네. 좌경적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분은 여론과 언론 그리고 특히 선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문상하는 분들도 보니까 네. 거의 대부분이 정치인입니다. 네. 정치인. 그래서 저분은 여러 업적이 많지만은 네. 특히 1985년 2.12 총선, 네. 2.12 총선을 지휘해가지고 그 선거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네. 민주화를 대세로 만든 네. 그게 아주 대표적 저분의 작품인데 네. 이번에 문상하는 분들을 통해서 네. 그런 의회주의자로서 네. 어떤 그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네. 민주투쟁을 했다는 그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네. 자, 지금 화면을 방금 보셨던 거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좌동영, 우형우. 그렇죠. 그 최형우 전 장관 이런 분들이 정말 흐느껴 오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어떠셨어요? 이동관 수석은 어떠십니까? 저런 모습, 저런 동지적 관계, 백발이 된 노인이 된 고 옛 정치인인데 정말 어른의 죽음 앞에 저렇게 목놓아 울고 있네요. 예, 마치 무슨 친상을 당한 것 같은 네. 그런 그 느낌이 들 정도인데 네. 조금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네. 옛말에 네. 어디 상가에 가면 자기 서름 때문에 곡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네. 대체로 오늘 보니까 네. 뭐 김무성 대표도 요새 여러 가지로 그 청와대 갈등 때문에 부대끼시잖아요. 그렇죠. 비박 이렇게 분류돼서 네. 그러니까 자기 서름이 좀 더 많고 그런 애틋한 추억이 많은 분들이 더 네. 많은 슬픔의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일단 5.1장 국가장이란 이름으로 치러지게 됐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당장 그 정부기관에서 조기를 달게 됩니다. 박성훈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국장도 기억하고 국민장도 기억하는데 네. 국가장이란 용어는 좀 생소하네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네. 국장하면은 현직 대통령이 어떤 서거하셨을 때 네.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섰을 때는 국민장으로 했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같은 해에 돌아가셨을 때 2009년에 네. 그때는 그 여러 또 요청을 여기 네. 지금 오른쪽에 계시는 이제 우리 이동관 수석께서 그 근무하셨던 그 이명박 정부가 여러 의견을 감안해서 네. 국민 통합에 하나의 결단을 한다 해서 이것을 국장으로 이렇게 모셨었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누구는 국장이고 누구는 전직 네. 대통령인데 누구는 국민장인가 네. 이런 좀 논란이 있으면서 요건을 네. 전직 현직 네. 가리지 말고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장으로 해서 통일을 하고 네. 그리고 날짜도 한 5일 정도로 해서 딱 아주 정리를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국가장에 따른 그 법률 정비에 따라 네. 치러지는 첫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보면 최규하 대통령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은 국민장으로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뭐 다양한 결정이 있었는데 2009년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해 우리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청와대에 계시면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선은 네. 방금 설명한 대로 네. 그 전에 저희가 이게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네. 국장, 국민장, 네. 뭐 가족장 이렇게 네. 분류가 다양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국장의 요건이라는 게 뭐였냐면 네. 9일 동안 상을 치르는데 마지막 날에 네. 전 관공서가 놀고 조기를 개항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 막 극복해서 그 경제도 어려웠던 때였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곤란하다 그랬는데 그 말하자면 절충 안으로 6일로 단축을 하고 네. 상 기간을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 연결식 하시는 날이 일요일에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야 이건 안 되겠다. 네. 뭐 국장이다 국민장이다 하는 걸로 하지 말고 네. 전현직 대통령과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그 공을 세우신 분은 네. 그 국가장으로 하자.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외국의 예에 비춰 보면 이게 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스테이트 퓨너럴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례를 보니까 이렇게 국장, 국민장 나누는 게 저희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된 셈이고
여태까지 이제 국장을 하신 분은 이제 앞으로 나올 수가 없죠. 두 네. 분만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귀국하는 건데 열흘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는 겁니다. 박 대통령도 내일 조문 가는 걸로 돼 있죠. 네, 지금 일단 공식적인 발표는 네. 아마 오셔서 하겠지만, 네. 지금으로 봐서는 내일 귀국하셔서 아마 내일 중으로 네. 그 조문을 하실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실제로 아마 청와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 국회에서 연결식 열리고 안장식이 이제 국립현충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다시 한번 대통령이 하는 게 관행처럼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연결식에는 네. 아마 국회에서 열리는 연결식에 다시 한번 또 네. 참석을 하실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이번에 조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관심 있었던 분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오늘 근데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직접 저렇게 오열하는 모습을 봤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모의 글을 보냈습니다만 좀 눈길이 가네요. 저희가 좀 화면에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민정기 비서관을 네. 통해서 보도자료 형태로 네. 이 발표가 됐는데 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네. 근래 이제 병고에 시달린다는 소식은 듣고 있었지만 네. 끝내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조의를 표한다라고 네. 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깊었던 분이니까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라 믿는다. 네.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위로를 보낸다. 이런 요지로 발표가 됐는데 네. 뭔가 특징이 눈에 띄시죠? 특징이 우리가 아까 뭐 오열하는 분에서부터 여러 네. 그 조문을 봤습니다만 네. 다소 조금은 좀 너무 공식적이랄까? 네. 포멀하다랄까? 막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사실은 여기에는 두 분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과거의 관계 네. 이런 부분 사실은 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네. 과거의 그 법리를 뒤집고 그 처음으로 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네. 그 사법 처리한 이 대통령 그 김영삼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사실 정치적으로는 화해하기 힘든 이러한 그 근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애도는 하지만 마음속에 이것은 같이 가기가 어려웠지 않을까. 자, 화면에 보이는 저 네. 장면은요, 1995년 12월 2일입니다. 연희동 이른바 골목 성명이라는 건데, 저런 장면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겠네요. 그렇죠. 당시에 저 골목 성명이라 해서 전두환 대통령을 그 체포하려는 데 대해서 그 강하게 저항하면서 그 반박하는 성명을 서슬 풀었던 YS 개혁정부에게 네. 그 퍼부었던 전두환 대통령의 당시 모습입니다. 자, 한자가 좀 많이 있는 게 눈에 띄고, 김영삼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이 별로 없네요. 그냥 네. 깊었던 분이라는 거 정도만 있지,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을 거론한 대목이 좀 안 보이는 것. 바로 있었던 1995년 전노 비자금 사건 그리고 5.18 특별법 국면에서 있었던 앙금이 아직 완벽하게 털어진 것 같지는 않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하고 과거에 좀 얘기를 돌이켜보면 2009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돌아갔을 때 두 분이 이제 오랜 앙금을 풀고 좀 화해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 대한 얘기도 잘 전해지고 있죠. 그렇죠. 그 당시에 사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전 네. 대통령이 그 신촌 세브란스에 네. 그 계시던 실질적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운 정도의 상태였습니다만 네. 가서 이제 들어서면서 기자들이 또 들었을 때 갔다 오시면서 네. 김대중 대통령과 과거의 정치적 네. 그 애증 관계였는데 화해를 하셨습니까? 네. 라고 질문을 한 데 대해서 네. 이렇게 여기 온다는 자체가 네. 그런 의미 아니겠느냐라고 사실상 일단 역사적 화해를 선언하신 이런 적이 있었죠. 예. 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조갑재 대표도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야당 정치인 시절부터 취재를 하셨는데 건강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아들 차남 김현철 씨가 올린 사진 보니까요. 가장 최근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모습인데 건강이 많이 안 좋은 모습이 좀 보이네요. 원래 좀 건강 체질이었는데 이렇게 좀 연세도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이렇게 근년의 모습을 저희가 못 봤는데 가장 최근에 좀 직접 만나신 게 언제세요? 꽤 시간이 지나셨습니까? 저는 한 5, 6년 전에 뵌 네. 처음인데 이렇게 네. 전 더 오래 사실 거라고 네. 봤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이 생활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히 시간을 잘 지키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는 시간, 네. 그다음에 특히 그 부친인 김홍조 네. 선생한테 네. 전화하는 시간도 항상 8시로 정해놓고 하는 이런 분인데 네. 또 마지막까지 저분이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네. 상도동 그 옆에 그 공원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해가지고 조금 더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역시 연세가 네. 88이니까 88이죠. 그렇게
단명한 건 아니고 네. 더구나 저분은 투지가 강하니까 네. 저는 이 병고와의 그 사투도 아주 남자답게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네. 믿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동관 전 수석께서는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YS 건강에 대한 일화 같은 걸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원래 청와대 내에서도 새벽 4시면 매번 조깅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그랬죠. 실제로 다 뛰었느냐 그런 예. 얘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도 뭐 우선은 그 실세 계열에 들어가려면 네. 그 아침 조깅 대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네. 그 녹지원을 여러 바퀴 뛸 때 이제 그거 끼려고 노력들을 했는데 네. 전날들 뭐 예를 들면 약속이 늦게까지 있다든가 네. 이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많았죠. 근데 그렇죠. 이제 사실은 저는 꼭 2년 전인 지금부터 2년 전이네 2013년 11월에 그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서울대 그 병원에 문병을 갔었습니다. 네, 상황이 감기로 딱 입원했을 2년 때. 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때 바로 이 사진과 이거는 조금 좋아진 사진이고 아, 근데 요거보다 조금 그때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막 그러니까 아. 폐렴이 이제 악화되셔서 네. 목에 이제 좀 호스를 넣어서 네. 이제 호흡을 하시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식사하시고 근데 그때도 뭐 그래도 가끔 깜빡깜빡 네. 그 의식이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네. 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이수석 왔네 그러면서 네. 그러다 또 금방 주무시고 그랬는데 그 뒤에 좋아져서 퇴원하셨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들어가신 건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거의 2년여 이렇게 투병 생활 하시면서 네. 지탱하신 거는 네. 평소에 체력이 좋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배드민턴도 치고도 등산, 민주산악회를 통해서 그 등산을 통해 건강을 다지는 모습 뭐 이미 뭐 오랫동안 잘 알려진 일인데 저런 민주산악회의 저 모습이 사실은 운동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81년에 이제 민주산악회가 창립됐습니다만 80년도에 그 신군부가 그 정치적 정치 활동 금지를 이제 시킨 그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인데 네. 많은 그 당시에 그 민주화 원내에서 민주화를 부르짖던 많은 정치인들이 규제를 당하면서 사실 김영삼 대통령 중심으로 한 민주산악회 이제 네. 정치적으로는 상도동계라고 하지만 정치인들 중심으로 따지면 이제 민주산악회가 돼서 어떤 가서 그 건강도 다지고 더 나아가서 어떤 군사 독재를 앞으로 종식하는 데 의기를 다지는 이러한 하나의 그 정치적 결사로서의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자, 군정 종식을 외치면서 198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그 모습 기억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취임한 이후에 많은 성과를 내고 성취를 이뤘습니다. 공과 과가 공존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 그분의 정치적 영점과 성과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저는 강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위대한 개혁 업적을 만드신 그런 불국의 영웅이 있습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공과를 남겼는데요. 그 관련된 걸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금융실명제입니다. 1993년으로 기억되는데 취임 직후에 있었던 것, 남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쓰던 것에 대한 그 관행의 종집을 찍은 겁니다. 이동관 전 수석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예. 이것이 가져온 한국 정치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의미, 그걸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국 정치뿐 아니고 한국 사회 전체에 큰 혁명적 그 변화를 가져온 일대 사건이죠. 사실은 그때 뭐 잘 네. 아시다시피 그 바로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보안 유지를 그 했던 사안 아닙니까? 네. 근데 특히 이제 정치 관행에서 이른바
이 돈은 현금이 오가는 관행을 끊는 아주 결정적 계기가 됐죠. 그리고 네. 이제 물론 그때 이제 완벽하게 100% 네. 그 실명제 실시가 안 됐지만은 네. 그것으로 인해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금융거래 관행 우리 사회의 뭐 모든 변화를 초래해온 아주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갑재 대표께서도 이 관행이 가져온 변화, 현장에서 취재할 때 정치인들이 느끼는 달라진 관행에 대한 피로감이랄까, 불편함이랄까, 그런 걸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금융실명제가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역시 정치자금일 겁니다. 네. 대선자금. 네. 그러니까 과거에 대통령 후보는 네. 수천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됐습니다. 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도 1992년에 네. 막대한 선거자금을 거두었어요. 네. 노태우 대통령이 나중에 직접 회고록에서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3천억을 네. 직접 건네줬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금융실명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선거판에서 이 정치 자금의 규모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97년 대통령 선거보다는 네. 2002년 대통령 선거가 더 줄었고, 네. 저는 2007년의 대통령 선거부터는 네. 대기업의 정치 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서해지는 것이 그때 종식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2012년에서는 저는 아마도 법정 선거 자금 정도로 썼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의 부정부패의 가장 온상이던 네. 정치 자금, 선거 자금의 단숨에 자란 건 아니지만은 네네. 그것이 근본적으로 개혁되는 계기를 만든 거죠. 자, 참 이게 뭐 100% 검증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쓴 자서전에는 내가 임기 마지막 해에 김영삼 대통령 당시 후보의 그렇죠. 당선을 위해 3천억을 주었다고 됐고 상도동 그 후에 뭐 맞다 틀리다 가타부터 말한 게 없잖아요. 그냥 역사 속으로 한 기록으로 남아있게 될 것 같은데 어쨌건 그 단초를 마련한 건 금융실명제입니다. 뭐 당시에 공직자 재산 등록이라는 것도 처음 시작됐고 그래서 많은 공직자들이 정부를 떠난 것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두 번째 얘기 하나 보겠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안입니다. 1995년 역사 바로 세우기 어떻습니까? 이것 역시 전노 비자금 사건부터 시작됐는데 그렇죠? 원래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네. 12.12 사건, 5.18 이게 다 공소시효가 끝났으므로 네. 역사에 맡기자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95년에 왜 저렇게 급격하게 네. 바꿨느냐 하면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에서 공세를 폈어요. 네. 먼저 김대중 총재 쪽에서 네. 20억을 받았다는 것을 실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얼마를 받았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형국에서 네.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본래 생각하지도 않았던 5.18 특별법을 내세웠다고 봅니다. 네. 더구나 이게 위헌 소지가 있었어요.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소급 네. 처분을 하니까 위헌 네.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2.12 사건뿐만 아니라 5.18 광주 사건에까지 그 관련자를 재판하는 쪽으로 그리고 네. 또 비자금 사건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저는 보수 세력의 분열에 일조한 면이 있습니다. 아, 그건 왜 그렇죠? 대구 경북 사람들이 반발하고 네. 그리고 그 앞에 이미 김종필 네. 당시 신한국당 대표가 이 최영우 씨나 이런 분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탈당해가지고 자민련을 만들었어요. 네. 네. 그걸 합쳐가지고 보수가 분열되고 그게 결국 97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는 하나의 계기를 네. 이 소위 역사 바로 세우기 네. 이 재판이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 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김영삼 정부 검찰의 1차적 판단이었습니다만 전후 비자금 사건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1995년 12월 2일 전 전 대통령은 이른바 골목 성명을 내놓게 되는데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거의 꼬박 20년 전 상황인데 아주 카랑카랑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음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성원 의원. 네. 당시 상황 기억하시잖아요. 네네. 그 전 전 대통령은 이제 저런 일종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네네. 사실 국민적으로는 엄청나게 그 당시 그 광주에서의 네. 그 이른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진압, 네. 또 유혈 진압, 그리고 그것이 신군부의 어떤 그 권력 장악으로 이어진 이 과정에 대해서 네. 최소한 역사적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이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러한 어떤 다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네. 반한다라는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 때의 그 전두환 대통령을 처벌하는 저 문제는 상당히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았고 그것이 가져온 정치적 효과는 여러 갈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저 결과로 실제로 그 96년 네. 그 어떤 총선에서 사실 자민련이 따로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상과 달리 그 어떤 당시 신한국당이 상당 부분의 그 어떤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선거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그 시절 생각납니다. 박기동 의원이 이제 신한은행 계좌를 국회에서 흔들면서 시작됐던 그 전노 비자금 사건, 역사 바로 세우기로 넘어가면서 일단락을 맺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 본인은 나한테 가장 큰 업적을 하나 고부라면 이거라 하면서 이 세 번째 얘기를 했네요. 하나의 척결인데요. 그 이동관 수석께 좀 여쭤볼게요. 예. 실제로 왜 이런 많은 것들 중에 김영삼 대통령은 이걸 가장 으뜸 가는 공적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뭐 본인 스스로도 그 네. 정부 이름을 문민정부라고 내세웠을 만큼 네. 이른바 어떤 군사적인 그 권위주의 잔재를 네. 청산하는 걸 최고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시는 우리나라 헌정사에 군이 개입하는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초의 그 목적이었고 네. 또 그것을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처럼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대담하다고 할까요? 담대하다고 할까? 그런 분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네.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전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실제로도 본인이 꼽았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네. 업적이다. 이렇게 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하나회.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의 가능성 늘 마음에 안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그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은 이후에도 계속 존재했던 건데 그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군인들은 이런 하나의 척결이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하나회라고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네. 만들어진 육사 11기를 주축으로 한 네. 일종의 군대 사조직이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보수 역할을 했던 분이 전두환 장교였는데 네. 물론 노태우, 김복동 씨는 아니고 노태우 뭐 이런 정호용, 분들이 예. 정호용 이런 분들을 흔히 신군부라고 불리는데 네. 그런데 저게 저는 굉장히 무슨 용감한 조치였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군은 이미 어느 대통령이든 다 충성을 맹세하게 네.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하나회가 군내 사조직이므로 네. 또 정치 12.12라는 그 주체 세력이었으니까 문제가 있지만은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회 장교가 또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하나회에 소속되었음으로 해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 못하고 조기에 전역된 분도 있는데 네. 무슨 그 쿠데타 위험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 나는 그건 과장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하나회가 있었으므로 쿠데타 위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고 이제 그 부분 시절은 관련해서, 이미 예. 쿠데타라는 것은 불가능한 네.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 뭐 100% 동의하면서도 네. 한 가지 이제 무리한 부분이 있었죠. 네. 그러나 그 앞에 이른바 어떤 군사정권 아래서 네. 군이라고 하는 곳이 차지하는 저희 사회 속에서의 위상이 네. 기형적으로 비대칭적으로 컸던 것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상징적으로 정리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이제 인간 김영삼, 정치인 김영삼, 다시 이제 퇴임한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김영삼, 이분을 기억하고 그리워할 것 같은데, 세 가지 특징을 저희가 좀 골라봤습니다. 자, 그 중에 먼저, 배짱의 정치인 김영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포 한 장을 준비했는데, 이건 어떤 모습입니까? 이동환 수석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저도 직접 목격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책 등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지만은, 네. 94년에 이제 북핵위기가 고조됐을 때, 네. 미국이 북폭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 부당함을 설명을 하니까, 네.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자리를, 시간도 오래 지내고 그랬으니까 그만 일어나야겠다 그러는 거를 내 말 더 들어보라고. 네.
이 옷자락을 내린 거죠. 그 소매자락을 잡은 거네요. 여기 좀. 예. 그 바람에 뭐 네. 미국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경호원들이 코드대로 행동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총 있는데 손이 갈 뻔했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을 정도로 네. 아주 상당히 당돌한 담대한 행동이었죠. 자,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영삼 당시 대통령 키 차이가 한 거의 30cm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어쨌건 배짱 하나로서는 뭐 밀리지 않는 당시의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두 번째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좀 믿기지 않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을 꿈을 꾼 적이 없다. 이게 맞습니까? 어떠세요? 아니 저도 직접 새벽에 연초에 가서 들은 말씀인데. 직접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회고록에도 나왔을 거예요. 네. 김영삼 대통령. 그러니까 자기가 하도 어머니가 또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6.25 네. 때 공비 한때 공격받으셔가지고. 네. 근데 보고 싶어서 네. 그 옛말에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칼을 품고 자면 네. 꿈을 꾼다는 얘기에서 하도 꿈을 안 꿔가지고 이 칼을 품고 잤는데 이렇게 네. 수건에 말아서 네. 아파갖고 깨나고 나니까 그때까지도 꿈을 못 꿨더라. 그래서 네. 그다음에 뭐 그걸 포기했다 그런 얘기하실 정도로 독특한 분이죠, 사실은. 예. 저에게는 무슨 얘기인가요? 잠을 깊게 잔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자신의 생활, 그러니까 좀 번뇌랄까 고민일까 이런 게 있을 때 그 잔상이 남아서 꿈속에도 계속 시달리게 되는 그런 설명도 있는 건데 생각이 굉장히 단선적이고 간결해서 저 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가요? 아니, 저도 어디서 한번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꿈은 아주 깊이 잠을 들면 꿈을 기억을 못 한다 합니다. 꾸두에 기억하지 못한다. 예. 우리가 꿈 꾸면 굉장히 깊이 잤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아주 얕게 잠들었을 때 꿈은 꾸기 어렵지만, 네. 조금 깊이 가면 꿈을 꾸고 그것이 기억에 남고 네. 더 깊이 잠들면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김영삼 대통령은 평소에 가장 복잡한 사안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고 네. 그리고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고뇌는 하되 어떤 자잘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평소에 이런 것들을 밤 잠에까지 가지고 가지 않는 그러한 아마 성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어록이랄까 그런 걸 몇 가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어록이라는 것이 굉장히 김영삼 대통령의 말 습관이 언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간결한 말로 핵심을 짚는 그런 것들인데 저희가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좀 봤습니다. 조갑재 대표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 가장 YS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한마디를 꼽으라면 이걸 꼽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게 1979년 10월 초에 네. 뉴욕타임즈와의 기자회견이 문제가 돼서 국회에서 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명을 했을 때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인데 제가 네. 김영삼 당시 총재한테 네. 물어보니까 네. 기자들하고 만나러 갈 때 저 이야기를 준비를 해갔답니다. 적석에서 네, 한 게 네. 아니라고 그래요. 네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저분이 단문단답식인데 네. 뭐 마음을 비웠다는 말도 저분에서 주로 비롯된 이야기예요. 아하. 마음을 비웠다. 네. 또 아주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네. 저분이 공항에 나갔다가 퇴임 이후에 네. 일종의 테러죠. 테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아주 좀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하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하니까 독재자는 눈을 노린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자, 독재자는 눈을 노린다. 네. 자, 그러면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 목숨을 걸고 정치를 한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말 아닌가 싶을 정도의 말인데요. 자, 나를, 이제 1983년이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에 3, 4년쯤 지났을 때인데, 나를 해외로 보낼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나를 시체로 만든 뒤에 해외로 붙이면 된다. 가택연금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당시 이제 목숨을 건 23일의 단식을 통해서 네. 어떤 당시 50 정권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했는데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네. 이후에 미국으로 가서 어떤
계시는 동안에 사실 이제 국내에서의 그 민주화 세력의 어떤 공백은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다 이제 메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사실 김영삼 대통령도 해외로 좀 보내려고 하는 사실 네. 그러한 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한 데 대해서 저렇게 나를 시체로 붙이면은 네. 내가 갈까? 그전에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네. 경고를 한 거죠. 이제. 자, 23일간의 단식이라는 게 전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소금과 물 정도로만 버티는 건데, 조갑재 대표님, 실제 혹시 그 언저리 저음에 저분이 만나보셨어요? 단식한 게 1983년 초에 그렇죠. 그때 이 김영삼 대통령의 처지가 어땠냐 하면은 가택연금을 상도동에서 경찰이 앞에서 지키고 네. 못 나가고 있을 때예요. 저분이 한 장면이죠. 2년 동안 일종의 갇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지키는 경찰관들 앞에 가가지고 네. 일정 연설을 하고 했는데 네.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게 23일의 단식인데 네. 이 23일의 단식은 진짜 단식한 겁니다. 아, 경찰이 단식 중에서 약간 저 이상한 단식도 있지만 진짜 단식했는데 이때 결국 전두환 정부가 손을 들어서요. 네. 연금을 해제를 했습니다. 네. 김영삼 씨의 네. 말하자면 저 정치 활동이 재개가 됐어요. 네. 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민주화 운동 세력이 뭉쳤습니다. 네. 뭉치는 계기가 됐어요. 김대중, 김영삼 계열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85년 2월 12일의 선거혁명, 2.12 선거혁명으로 가는 시초였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네. 그때 우리 언론이 현안 문제라고만 보도를 했습니다. 단식이란 말을 못 썼어요. 아, 그러니까 그 1983년 그 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단식이란 말이 없었어요. 신문에서 단식이란 말을 찾아볼 수 그러다가 없었던 마지막에 권익현 당시 민정당 대표가 네. 전두환 대통령의 말을 가져와서 전하고 해가지고 마지막 푸는 과정에서 그게 끝나는 과정에서 비로소 사진이 공개되고 했으므로 네. 우리나라 또 저 단식 때문에 우리 언론도 이제는 정치 현안을 네. 용감하게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 저건 역사적 단식입니다. 네. 저분의 가장 빛나는 투쟁이죠. 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도동이겠죠. 저 모습을 보니까 전경들, 이제 정복을 입은 전투 경찰들이 이제 집 앞을 딱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 바깥에 손님이 이동환 수석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저 경찰들을 통해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김영삼 당시 정치인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게 바로 가택연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손님들을 맞을 수는 있고, 기자들의 방문을 받을 수 있지만, 저렇게 문 앞에 나와서 전경들한테 몇 마디 말을 남기면서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드러냈던 기록적이고 역사적인 23일간의 단식 장면 사진으로 확인했습니다. 아까 얘기를 조금 더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YS 정치인, 인간 YS를 보는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시간 관리 얘기인데 아까 조갑재 대표께서 언뜻 말씀해 주셨습니다. 칼 같은 시간 약속.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께 전화드린 시간도 같았다. 정말로 같았습니까? 해외에 나가서도 똑같이 했다고 그래요. 한국 시간에 맞춰서요. 그래서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 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네. 나는 저분을 시간의 사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사나이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건 물건이고, 그리고 네. 김영삼 대통령은 시간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은 네. 아주 불신을 했어요. 모든 약속은 시간 약속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당무회의를 했을 때 네. 한 사람밖에 안 와도 회의를 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그분하고 여러 번 만났는데 한 번도 시간에 늦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시간의 의미는 굉장히 결정이 빨라요. 네. 감으로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분은 찬스는 항상 머리에 붙는다고. 찬스는 꼬리에 붙는 게 아니다. 잠깐만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찬스라는 것은 머리에 붙는다. 머리에 오는 거지. 그때 잡아야지. 네. 꼬리에 붙을 때 늦게 잡아서는 쓸데가 없다. 아.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네. 졸속이 더 좋다는 거죠. 네. 먼저 결정을 하면은 나중에 네. 잘못되더라도 고칠 시간이 있는데 심사숙고하다가 시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네. 저분은 시간 관리를 잘 했고 여기에 학생 시절부터 네.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야망이 네. 시대의 요구와 맞아가지고 그것이 본인의 용기로 전환이 된 거죠. 네. 그러나 저는 하나 의문점이 있어요. 네. 저분을 배짱 있는 분으로 하는데 네. 북한에 대해서 과연 배짱이 있었느냐? 네.
아까 그 핵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네.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가 찬스를 하나 놓쳤어요. 네.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한 핵시설을 포격하려고 할 때 네. 김영삼 대통령이 말렸다고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말린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후회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때 폭격을 했어야죠. 네. 그때 폭격을 했으면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폭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 그거는 후회할 거라고 봅니다. 후회하셨을 거라고. 그 우리 김영삼 대통령의 그 이른바 타이밍과 순발력에 관해서는 네. 뭐 유명한 얘기지만 그 민취업 때 네. 이른바 처음에 이제 DJ 쪽에서는 100만 명 서명 운동하자 이렇게 네. 얘기한 거를 100만 명이 뭐냐 하려면 1000만 명 해야지. 네. 그래서 실제로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했고 그것이 당시 어떤 민취업 운동의 큰 기폭제가 됐죠. 그러니까 네. 그런 감은 참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분이죠, 정말로. 예. 그 타이밍과 관련해서 하나 더 생각나는 것은 사실 인사에서의 타이밍이 상당히 그 남달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어떤 그 강요나 어떤 수석이든 어떤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네. 정말 그 밖에서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을 때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네. 그 부분을 전격 경질하고 그리고 후임까지 그리고 후임도 분명하게 국민들이 목말라 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인사를 항상 준비된 인사를 적게 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그 타이밍의 정치의 어떤 사례로 네. 그렇게 생각이 그 납니다. 타이밍과 관계돼서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네. 네. 1992년 봄에 네. 총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14대 민정당이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선거는 사실상 졌어요. 네. 과반수 의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네. 한두 석 차이로 겨우 나중에 됐는데 네. 이래 되면은 이 선거를 지휘한 김영삼 대표가 정치적으로 코너로 몰리게 돼 있었어요. 네. 그때 무슨 수를 던졌느냐 하면은 네. 민자당입니다. 민자당 안에 대선 경선, 네. 대선 경선을 바로 시작하겠다. 해가지고 관심을 완전히 대통령 후보 경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거 패배가 네. 언론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냥. 이게 저 사람의 절묘한 타이밍의 정치입니다. 네. 예, 제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그 촌철 살인의 순발력이라고 할까요? 네. 메시지 관리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제 97년에 청와대 출입기자였었는데 네.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그해 이제 5월에 김현철 씨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 아들론 처음으로. 그때 이제 발표된 게 530 그 네. 대국민 담화인데 네. 모든 관심이 어디 쏠려 있었냐면 네. 뭐라고 이 상황을 그 설명하고 사과할까. 근데 정작 나온 단어가 뭐였냐면 정치개혁 좌초하면 중대결심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 뒤에 한동안 이 중대결심의 내용이 뭘까. 그리고 저 그날 하루에 그냥 그 해설 기사를 3개씩이나 써가면서 추측 기사 쓰느라고 바빴거든요. 그런 감각은 그러니까 좀 뭐 신뢰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 세월호 끝날 때 네. 해경 해체 딱 한마디로 그 물고가 튀었던 것처럼 다른 곳에 네. 돌려줬던 것처럼 그런 그 메시지 관리의 그 순발력이라는 건 참 대단하시다. 그런 걸 그때 한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제 아들의 허물은 아버지의 허물이라면서 이제 아들이 구속된 초유의 상황, 현직 대통령 아들이 구속된 초유의 상황 관련해서 사과를 하지만 네. 상황 일거에 반전시키기 위해서 그 정치개혁 좌초하면 중대 결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딱 그런 한마디로 어법을 그 사용했죠. 흐름을 그냥 다 뒤바꾸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네.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황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건데, 이 굉장히, 어쩜 이제 조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주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12년 전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단식할 때, 굶으면 죽는 것이 확실하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실제로 그 단식을 해봤던 고통을 네. 알기도 하지만 그 어떤 가장 그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네. 저 말을 듣고 정말 역시 확실한 진리를 얘기한다. 이런 그때 당시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네. 자, 이제 YS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삼김의 정치, 그 세 사람 간의 그 애증의 관계일 수 있는데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기억을 많이 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이제 한국 정치를 취재하셨었던 세 분이니까 DJ와 YS와 DJ 어떤 특징적으로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돈을 다루는 방식이나 사람을 기용하는 안목이나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이동환 수석께 좀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네, 글쎄요. 우선 그 두 분이 서로 이 평을 하는 거를 저도 얼핏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도 저희가 그 조문 끝나고
그 몇 분 점심 같이 할 때 화제가 됐었습니다. 원로들이 또 이제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 DJ가 보는 YS는 뭐냐면 매우 복잡한 일을 간단하게 처리한다. 그러니까 칭찬이기도 하고 단순화시킨다는 거에 대한 약간 비판도 들어있고 거꾸로는 우리 저 YS가 그 저 DJ를 평가하실 때는 뭐 간단한 일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다. 그리고 실제 저도 들은 일이 있어요. 92년 대통령 선거 때 저 우리 그 당시 이제 김대중 후보를 쫓아서 부산을 갔었는데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 저녁을 먹으면서 평을 하시기에 사실 참 대단한 분인데 YS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보통 사람은 피해간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뛰어넘는다 이러시면서 그래도 또 인정하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좀 이따 좀 설명하겠지만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두 분이 서로 필요할 때는 또 딱 손을 맞잡으시잖아요. 그죠? 과거 역사를 보면. 자, 그러니까 상황을 가장 단순화시키는 것. 제가 YS가 남긴 글을 보니까 어떤 일을 순서로 일을 하느냐 봤더니 가장 어려운 일, 가장 힘든 일을 난 제일 먼저 한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찾는 그 방법도 남달랐던 것 같네요. 연역법과 귀납법의 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돈 다루는 방법만 봐도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접 돈도 관리하실 뿐 아니고 이를테면 가까운 자기 저기들한테 돈을 줄 때도 직접 세에서 이렇게 돌아서 세 가지고 주시거든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돈을 직접 손을 대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어떤 프로그램에 누가 설명을 하는 게 참 귀에 와닿던데 우리 이 김영삼 대통령 같으신 경우는 프랜차이즈형입니다. 위임하고 알아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분권형으로 이제 움직이시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영점 스타일이죠. 직접 다 관할하시고 참견하시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메시지 관리도 상당히 닮았어요. 저희가 이제 출입할 때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 구술을 합니다. 자기 메시지를 비서한테. 그래서 써오라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빨간 펜으로 고치는데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맡겨요, 딱. 그러니까 저희 청와대 계실 때도 보면 아까 530 담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시에 그걸 박세일 정책수석한테 맡겼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 중대 결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 전날 포착을 했어요. 뭐가 들어가는구나. 그 내용을 결국 몰랐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식도 완전히 다르시더라고요. 메시지 관리 방식까지도. 자, 그럼 이제 김영삼 대통령한테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이제 가족입니다. 오랜 야당 정치, 재야 정치 생활, 그리고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에 부인 손명순 여사, 그리고 아들 김현철 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손명순 씨도 병원에서 저희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너무 오랜만에 뵙는 손명수 여사의 모습인데 건강이 이제 썩 좋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손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실 임종을 직접 지키시지는 못했는데 이제 지금 병원으로 이제 가서 이동하시는 휠체어에 탄 모습이죠. 휠체어 타고 빈소로 들어가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사실 손 여사는 대학교 3학년 때 이대 3학년 재학 시절에 이제 원래는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고향에서 자꾸 이제 결혼하라 이렇게 친척들 지인들이 자꾸 재촉을 하는데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고향에서 할아버지가 위독하다 이런 전가를 받고 이제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가 거기서 불의의 첫 선을 보게 된 게 이제 손 여사인데 서로 만난 지 한 달 만에 서로 마음에 탁 들어서 이후에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이후에 현재까지 순애보를 지켜오셨던 그런 사이입니다. 자, 기자들이 이제 말씀하시죠. 저는 아까 우리 이동관 수석이 하던 이야기를 이어가지고 이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두 분의 민주투쟁의 과정이 아주 두 유형이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승만 정부부터 네. 전두환 정부, 이어서 북한 정권까지 네. 한반도에 자기가 독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네. 대해서 다 저항했던 사람이에요. 저항했던 사람. 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독재자에 대해서는 네. 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정치적 패배에 있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승복했던 사람이에요. 네. 1970년 신민당 경선에서 김대중 후보한테 지고 나서 네. 승복을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같이. 네네. 그러나 김대중 총재는 1987년에 신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네. 경민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에 네. 유신 선포를 했을 때 두 사람이 다 해외가 있었어요. 네. 해외가 있었는데 김대중 총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김영삼 총재는 동경에서 왔다가 화를 내면서 박정희 대통령 욕을 한참 하더니 바로 네. 그 다음날 한국으로 귀국했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총재는 해외에 있으면서 이 친북단체하고 네. 한민통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반국어단체로 규정이 됩니다만은. 그리고 납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요게 두 사람의 차이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에 좀 이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아까 적대적 공생관계란 말씀을 이제 좀 더 설명하고 싶었는데 네. 그 과거에도 보면은 79년 뭐 우리가 다 기억하시지만은 이른바 그 12.6까지 이어지는 그 출발점이 바로 그 신민당 전당대회 아닙니까? 그때 네. DJ가 YS를 그 선명야당 기치를 내걸고 나오니까 도와줘서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주협 때는 또 서로 손을 잡았다가 분열했죠, 물론. 근데 그 뒤에 재밌는 건 뭐냐면 요번에 보니까 그 JP 회고록에도 나오더라고요. 91년 4월에 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3당 합당 직후입니다. 그게. 네. 91년 4월 대구에서 만나서 공안정국 청산과 내각제 그 반대 합의를 합니다. 네. 기자들 다 모아놓고. 네. 그때 이제 그 3당 합당하고 나서 민자당 안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 압박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네.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외부에서는 이제 우리 김대중 당시 그 평민당 총재가 그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상황에 부딪히니까 대구에 내려서 두 분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손을 또 잡는다고요. 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뭐 평가에 조금 다른 시각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97년에 사실 DJ로의 정권이 넘어간 과정, 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과정도 엄밀히 말한다면 암묵적인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면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두 분의 그 주제어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향년 88세를 일기로 전직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타계했습니다. 이제 삼김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JP 김종필 전 국무총리만 이제 생존해 있습니다. 자, 신뢰의 사람이었다, 신뢰가 있는 분이었다고 JP가 이제 YS를 평가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좀 조갑재 대표께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자, 김영삼 시대가 저물어갔고 김영삼 시대가 우리한테 지금 이 시점 2015년 우리한테 던진 숙제랄까? 뭘 우리는 좀 한 가지 메시지를 받아야 될까요? 그 민주주의죠. 우리나라 네. 민주주의 건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 70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 건설의 제1공로자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2공로자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네. 경제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은 민주주의를 건설을 하고 지켜내는 쪽으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역시 개인의 자유를 네. 확대하는 투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또는 확대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한 분이 네. 김영삼, 김대중 두 네. 분이었어요. 네. 난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다 한국의 민주주의 건설을 위해서 네. 다른 방식으로 네.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 상징적 인물인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제 네. 별세로 해서 이제 1920년대생이 주도하던 네. JP, 네. DJ. DJ
YS. 여기에 또 한 분을 붙여야 될 분이죠. 이철성. 네. 이분들이 다 1920년대생입니다. 네. 가장 고생한 세대입니다. 이 20년대생. 네. 그래서 대통령이 두 사람이 나왔다고 보는데 네.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네. 한 시대가 끝나고 이 순간에는 우리의 민주화가 네.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힘이 합쳐졌다. 네. 산업화 세력, 군인, 그리고 투사들 네. 다 합쳐졌다는 이런 역사적인 관점을 한번 네.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저는 저희가 지금 그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 위기에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의 내용을 과연 제대로 채워가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그 YS가 그 이제 길을 닦으신 네. 그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의회주의 그런 그 말하자면 또 개혁, 네. 정치 개혁 이런 그 큰 레일은 깔아놨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그걸 제대로 승계해서 네. 발전시켜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 많다. 특히 요새 정치가 자꾸 어떻게 본다면 삼김 시대보다도 시대 정신에 부응하지 못하는 퇴행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정치 갖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그 우리 김영삼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해서 정치권 전체가 한 번 더 각성하는 그래서 그 바른 뜻을 제대로 이어받아서 정치 발전을 이뤄내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새벽 1시 22분 14대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타계하고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과연 이 선대들이 만든 민주주의의 길에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저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조갑재 대표 그리고 이동관 전 수석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